알고와 2월 20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은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불안한데 사고만 터지네요. 촬영 시각은 2월 20일 오전 12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볼까요? 느낌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4시간 보고로 봤고요. 이 트럼프 취임 직전까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이후는 쭉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이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다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없어서요. 불안합니다. 사실 뭐 95,000 회복했다, 뭐 96,000 회복했다라고 가끔 거래소 앱에서 사인이 오긴 하는데 그걸 봐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면 왠지 불안합니다. 올라도 거래량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하방 압력 주의해야 한다고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 화끈하게 ETF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요. 또 18일 날 ETF에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돌아와요 ETF. 그래도 아까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변동성과 비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ETF 자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ETF 평균 매수 단가보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휘말려서 셀링을 하는 거죠. 시장가 매도를 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겁니다. 바로 ETF발 매도세를 제일 걱정하는데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요. 비트코인 코호트별 실현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누가 샀냐라는 매수 주체별로 한번 구분해 놨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얼마에 샀을까를 봤더니 평균 매수 단가가 ETF가 89,000달러, 바이낸스 트레이더가 59,000달러 정도, 채굴회사가 57,00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오지도 못 당합니다. 25,000. 이 가격으로는 절대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 오지는 언제나 수익권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바로 ETF죠. ETF가 89,000이니까 여기보다도 지금 가격 수준이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더 좋은 점은 아까 뭐 일종의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곤 했지만 이 비트코인 ETF가 매수한 매수 단가 밑으로까지는 밀리지 않았어요. 앞서 보시면 이 1월 중순쯤에 89,000선까지 밀렸었거든요. 89,200달러 선까지 잠시 밀렸다가 바로 양봉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냐? 89,000선 자신의 매수 단가 정도에 오면은 싸네 라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상상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 비트 얘기를 하면은요, 요새 누가 비트코인 사니? 금사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역시 금이지. 어디서 짭금이? 라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다시 늘었습니다. 역시 그랬어. 물렸어. 이 사람들이요, 그 비트코인 관련된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10만 달러 선에선 줄을 서며 사는데 5만 달러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짤이 유명하죠. 어디서 짭금이라는 얘기를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비트코인 샀는데 물렸어 라는 분들 주변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금을 샀어야 됐어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진짜 금 차트를 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격 흐름을 보는데요. 뭐 왔다 갔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밀렸다가 다시 오르고 밀렸다가 다시 오르고 하면서 여전히 거의 매일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비트를 한번 볼까요? 지난해 하반기만 봤습니다. 전에 하반기에 뭐 여름까지 9월까지만 해도 뭐 지지부진하다가 9월 들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대선 이후로 급등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제 오른 건 약간 상승세가 뭐랄까 좀 완만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 너무 급등했어요. 이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좀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숨고르기 과정 없이 73,000이었나요? 숨고르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기대감이 뿜뿜했죠. 그러다가 주춤하더니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되레 트럼프 취임일 이후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그래프만 보고 올 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오르는 그래프만 보고 역시 금이지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를 볼까요? 지난해 하반기 어떤가요? 금이 고작 13% 올랐습니다. 고작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비트 같은 경우에 이때 급등을 하면서 하반기에 비트가 50% 이상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상승률만 놓고 보자면 긴 시계열에서 보자면 여전히 비트가 금을 압도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4년 하반기에 비트가 급등한 건요. 친코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접수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뭘 큰 걸 내놓을 거야라는 거였죠. 실제로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공약들 기대감을 뿜뿜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막상 취임일 1월 20일 날 보니까 별거 안 내놨어요. 이게 취임 연설에도 없었고요. 첫날 행정명령에도 크립토 관련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취임 연설에 화성이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크립토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실망감을 표현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크립토 내부의 이슈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ETF의 출현과 함께 전통 자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때문에 지금 매크로 방향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크립토 내부의 호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자면 기업으로 주식으로 비교했을 때 해당 기업의 굉장한 호재, 뭐 실적이 좋다던가 아니면 엄청난 대규모 수주를 했다든가 등등의 호재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의 경우에는 딱히 아직은 기대할 만한 기업 자체, 비트코인 자체 호재 뉴스가 없으니까 매크로 방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식 비스무리하게요. 특히 앞서 보셨죠? 예, 글래스노드 창업자가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크로 방향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래량 없다는 얘기는 폭발적인 신규 매수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금값은 이게 완벽한 상승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 이 사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면 뭐하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중앙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하죠.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 주목받는 건 금이죠. 저는 이 가운데서 특히 2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돈 푸는 거야. 미국이 돈 풀면서 이 금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자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달러 가치 떨어진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은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서 그렇지 달러 자체만 놓고 봐도 10년 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의 가치와 2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의 가치,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금값이 오른 겁니다. 인플레 했지, 뭐 관세 불확실성 이런 기타 등등은 그러니까 금 자체의 요소잖아요. 이거는 유동성 관련돼서는 사실 비트코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2번은 달라요. 2번은 중앙은행은 금을 사지만, 외환 보유고의 다각화 차원에서 금을 사지만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22년에서 24년 3년 동안 연간 1,000톤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매수는 이게 약간 비트코인 OTC 매수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서 바로 가격을 들어올리지 않아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대. 아, 그래? 라고 하면서 리테일에 포모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가자를 외치게 만들죠. 그래서 비트가 금처럼 오르려면 사실 리테일을 자극할 만한 뉴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바로, 비슷하기보다는 더 큰 효과죠. 미국 연방입니다. 미국 연방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입니다. 만약에 된다면요, 이게 금값 상승률은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중앙은행들이 원래 들고 있던 금에 더해서 금 매수량을 늘리는 거고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은 그간의 제로에서 비트코인을 새로 사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승률만 따지면 게임이 안 됐겠죠. 그야말로 수요 충격이 올 건데, 사실 솔직히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바이낸스 US가 컴백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US X 계정이요. 야, 우리 컴백. Returning to Binance US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US가 돌아온다고? 드디어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에 상륙해서 영업을 한다? 그렇다면 가자를 외치고 싶지만, 이전에도 바이낸스 US가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돈이 없어요. 그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인가요? 뭐 1,000달러씩 뿌렸죠. 이런 거 받아서 뭐 했나요? 네,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 코인 시장에 입문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뿌려주는 돈이 내 손에 있으면 소액 투자라도 할 텐데, 사실 지금 미국의 개미나 한국의 개미나 돈이 없습니다. 한국의 개미가 돈이 없다는 건 뭐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나온 재밌다기보다는 신경 써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3년 후 연구소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님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이게 미국 순회항소법원이 바이든의 학자금 부채 탕감 계획을 저지했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돈을 뿌릴 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자금 부채를 탕감시켜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가 나왔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거 탕감 어디서 해주겠어? 은행들 쥐어짜서 야 너네 돈 받지 마 할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대신 물어주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부채 탕감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적게는 월 40달러, 40달러면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많게는 월 2128달러의 이자 감면 효과를 부여했던 거다. 그러니까 안 내던 이자를 이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월 40달러 이자 내는 거는 뭐, 참을 만해. 그런데 2128달러 이자를 낸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소비를 줄이는 거죠. 혹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왜? 이거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미들의 화력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를 사줄 리테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리테일이 돈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학자금 부채니까 누구 약간 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코인 투자 인구가 더 많을 테고, 근데 이들이 코인까지 투자할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이래저래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장기로 보자면 뭐 이러이러한 뭐 매수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자산 비축이나 일단 단기로 당장 이번 주 비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됐지? 뭐 이걸 보려면 매크로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FOMC 회의록이 오늘 새벽 4시, 20일 새벽 4시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일단 저는 방송을 마칠 거고요. 이 공개되면 확실해지겠지만 뭐 다들 예상하듯 연준이 매파적일 것 같습니다. 인플레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혹은 뭐 연 2회 지난해 말에 내놨던 연 2회 인하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3월달 금리는 당연히 98%가 CME 패드 와치에서 다들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제가 이 비트는 걱정도 안 됩니다. 뭐 금이랑 요새 약간 비교가 당하고 있어서 약간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금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비트가 뭐 그래 금 인정해주지. 걱정도 안 돼요. 근데 진짜 걱정은 알트입니다. 리브라 사태 이거 진짜 게이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거 뭡니까? 리브라 공동 창시자 헤이든 데이비스. 요 놈. 약간 관상 과학이라고 별로 관상이 좋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자 메시지로 자랑한 걸 이제 입수를 한 거죠. 이러면서 확실하게 게이트가 나왔습니다. 12월에 밀레니 여동생, 여기 보이시죠? 여동생한테 돈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걸 밀레이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온 문자 메시지로는 여동생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밀레이는 이 코인 한번 관심 좀 가져봐라고 그 컨트랙트 어드레스까지 딱 주면서 사세요. 거의 홍보를 했죠. 그런데 그 트윗을 8시간 만에 지운 거예요. 그 사이에 45억 달러까지 갔던 그 윈코인 시가총액은 거의 200만 달러, 거의 뭐 먼지가 됐습니다. 90% 넘게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밀레이 사태 덕분에 트럼프한테 한 방 맞았고 밀레이에 또 한 방 맞고, 자 오늘도 잡이 없는 솔라나 최근 1개월 차트입니다. 어쩜 이렇게 일말의 주저없이 내려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라나 아쉽습니다. 트럼프 코인 발행일이 공교롭게도 한 달 전인 1월 18일이었더라고요. 한 달 만에 시장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특히 민코인으로 흥한 솔라나가 민코인으로 망해가는 지금 수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솔라나가 민코인이 활발해지면서 솔라나 덱스가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다 소화한 솔라나 체인에 대한 이거 괜찮네, 믿을만하네, 쓸만하네, 믿을만하네보다는 쓸만하네가 더 맞겠네요. 쓸만하네 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이거 리테일단에서 솔라나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솔라나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 아직 못한 걸 해냈죠.
그런데 이 덱스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확연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밈코인을 발행하는 펌프다펀이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 하루에도 뭐 수만 개씩 뭐 밈코인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17일 무려 30분 동안 단 하나의 밈코인도 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밈코인 대학살 시대를 맞이한 거죠. 솔라나 가격은 그래서 자비 없이 내리기만 하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고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인데 제가 찾고 찾아서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와 봤습니다. 솔라나 다 망했다는데 그럼에도 희망을 걸어 보려고 찾아온 건데요. 솔기로운 호들 생활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이분 텔레그램 채널이 솔기론이잖아요. 솔라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물어본대요. 솔라나에 대한 퍼드가 난무하고 있고 지금 솔라나를 사야 되나? 라는 질문들이 막 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말한 건 솔라나 그래도 근본이다. 여전히 그 핵심 인프라 플레이어들이 여전히 묵묵히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전문가 아니지만 투자 조언하지 않지만 솔라나의 비전과 일치하는 이니셔티브가 큰 성과를 보일 때 큰 웨이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솔라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페이파이 영역입니다. 페이먼트, 결제와 파이낸스를 합친 거예요. 저도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솔라나가 넥스트 스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바로 페이파이라고 합니다. 사실 밈코인 발행 플랫폼이 된 건 솔라나 재단이나 솔라나 코어 개발자들이 의도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싸고 빠르네 해서 밈코인 발행에 최적화네 라고 해서 쓴 거죠. 이 코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추진하는 건 바로 페이파이 영역인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업데이트 시키면 결과적으로 솔라나가 다시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큰 그림만 보면 솔라나 생태계 내에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페이파이 생태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솔라나 모바일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인 면으로 내세웠는데 저도 솔라나 투자자입니다.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너 솔라나 팔았니?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팔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어요. 제가 180달러 무너지니까 아싸 이러고 샀거든요. 그 다음에 170도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따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저점 매수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산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말씀드린 대로 언락이 되는 그러니까 락업된 게 풀리는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약간 대량의 FTX에서 약간 처분했던 물량, 상당 부분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는 게요. 이걸 받아든 재단, 어쨌든 VC들이잖아요. 이 VC들이 팔 때, 막 안 팔아요. 가격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다만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일말에 약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이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 이 솔라나를 65달러에 벌크로 사왔거든요. 65달러면 그냥 매도를 쳐서 가격이 떨어져도 충분히 남는 가격이야. 너무 완전 마진을 많이 확보한 경우죠. 그래서 너무 싸게 사와가지고 혹시라도 던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현재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테드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없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랄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알려진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규제 관련해선 확실히 호재입니다. 트럼프가요 18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FTC, FCC 연방통신위원회 등 연방 규제기관에 대해서 제약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들을 기관은 규제 제정과 관련된 초안을 발표하기 전에 백악관의 제출에 검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와 전략계획 등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기관이 지들 마음대로 규제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나한테 갖고 와. 백악관에 갖고 와서 내가 검토해볼게. 이 규제가 과연 적절한 건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이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를 검토하겠다는 거죠. 사실 뭐 연방거래위원회나 연방통신위원회는 크립토와 그렇게 뭐 큰 관련은 없는데요. 이 SEC가 그간 해왔던 여러 가지 규제를 보면 크립토의 목을 조이는 그런 규정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실 그 수장이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인 SEC의 크립토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친코인적으로 변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믿을 수 있는 게 혹시라도 뭐 SEC 수장이 바뀌면서 SEC의 스탠스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혹시라도 과거와 같은 규제를 조금 옥을 죄는 크립토 프로젝트의 목을 죄는 뭔가 제스처를 했을 때 제재를 내놨을 때 규제를 만들었을 때 백악관으로 가서
배지를 먹을 약간 겁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그래서 이 규제 관련해서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도 효제가 맞고요. 알트코인은 좋은 일 맞는데 지금 알트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요. 제발 좀 우리 성투하셔가지고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